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당정 간의 충돌 관련 이슈와 함께 북극 한파 피해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 검증도 강화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첫 번째. 새해를 맞아 사회적 문제들을 재점검하고 또 그에 걸맞은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연합뉴스TV에서는 저출생 관련 현황과 정책들에 대한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뉴스프라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프라임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저출생 현황과 정치권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 논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흑사병에 비유할 만큼 심각한데요. 이에 대해 연구위원은 그간 인구학을 공부하는 동안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수치로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앵커는 이미 70대 이상 인구수가 20대 인구수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대가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연구위원은 이러한 파장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숙련성과 혁신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대학 교육도 무너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그간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연구위원은 단순히 비용 지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몇 개의 정책만으로는 풀리는 문제가 아닌 일자리, 주거, 사교육 등 구체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내놓은 정책안과 관련해서도 인구전담 부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현재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로 한 부서에서 맡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담에서 연구위원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지속 지적했는데요. 대담 과정에서 해외 사례, 과거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오가고 정치권의 정책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 상황을 다루면서도 전문가가 일관된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용이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출산율 0.7명에 대해 설명할 때 해당 수치를 실제 숫자에 대입해 설명하여 대담 초반에 시청자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한편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담에서 지적하였듯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크지 않은데요. 이와 같은 배경 중 하나를 살펴본 뉴스리뷰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육아휴직 관련 지원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물론 남성 육아휴직자도 늘어나는 등 시민들의 의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 규모별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의 약 70%는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95% 이상 나타났지만 30인 이하 사업체에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까지 고려한 육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담에서 지적하였듯 저출산의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같은 보도였습니다. 본 보도에서 언급하였듯 육아휴직 지원 확대에 있어 그 기간이나 비용 지원 등과 같은 문제보다도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들이 더 시급한 부분들인데요.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주목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눈이 꽤 여러 번 내렸는데요. 미끄러움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제설용 염화칼슘을 뿌리는데요.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눈 예보에 대비해 서울 전역 차도와 인도에 선제적으로 뿌려진 제설용 염화칼슘량이 1000여 톤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염화칼슘은 겨울철 도로에 쌓인 눈을 효과적으로 녹일 수 있지만 철의 부식을 일으켜 차량을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포장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을 콘크리트에 장시간 노출시키자 강도가 30%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도 제설제와 수분이 오랜 기간 침투해 손상된 콘크리트가 철근을 고정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제설 업무 수행 요령에 제설제 살포 상한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포되는 염화칼슘량을 줄여야 하는데 지자체 입장에선 제설 작업 미진에 따른 민원을 피하려면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거나 도로에 열선을 까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최근 눈이 내린 날이 많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책에서의 빈틈을 지적할 뿐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매우 짜임새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수치를 전달할 시에는 비교가 가능한 과거 사례나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여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 초반에 등장한 서울 전역에 뿌려진 1000여 톤이라는 수치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양인지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 보도가 주요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염화칼슘 양의 문제였기 때문인데요. 과거 사용량과 비교하여 증가량을 설명한다든지 면적 대비 혹은 눈이 내린 양 대비 과도한 비율이었는지 등 수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 보도한 뉴스센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킥보드 이용량이 줄어 겨울철에는 도로 곳곳에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9명은 무단 방치를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95.9%는 무단 방치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를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이 없어 전통 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게 안전관리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가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를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이슈는 사실상 겨울철만의 문제는 아니나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이용률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방치된 기기가 많아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시 한번 해당 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갖춘 중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없지만 계류 중인 법률안이 있다는 점도 포함하여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했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65세 이상 시민들은 65세 이상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도 큰 부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운영사들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로 유료 승차가 줄고 무임 승차가 늘수록 운임 인상 필요성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나뉘는데요. 노인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보조금 운영은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과 갑작스러운 폐지는 어르신들의 활동에 제약이 되면서 심리사회적 우울감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기자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전달하며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 폐지 여부와 관련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는 물론 전문가 집단 그리고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찬반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노인 복지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 비율 변화 등을 고려한 사회 구조적인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이슈는 현재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등장한 공약으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기자가 뉴스를 마무리함에 있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전달했는데요. 본 보도는 해당 이슈가 찬반 의견으로 엇갈리는 양상을 전달하는 것인데 노인 무임승차제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마무리되어 실제 전달하고자 했던 주제를 전함에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은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소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소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카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그리스 똑순이와 코리안 파이터의 겨울 이야기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아리와 함께하는 토요일 아침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아침 늦잠도 자고 여유 있는 아침을 보내는가 했지만 아침부터 존재감 확실히 드러내는 아리 덕에 엄마 아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는데요. 탈리아 씨가 아리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편 김률 씨는 집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키우는 반려묘 장수의 화장실을 청소하는데요. 결혼 전부터 함께했던 특별한 가족, 새하얀 털과 초록빛 눈이 매력적인 고양이 장수라고 합니다. 탈리아 씨는 아리를 남편에게 맡겨두고 혼자 장을 보러 가는데요. 체육관이 쉬는 주말에는 아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남편 덕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주말을 맞아 남편이 좋아하는 퓨전 김치 파스타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필요한 요리 재료만 쏙쏙 골라 담는 탈리아 씨. 엄마가 없는 동안 아빠와 딸은 소파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는 모습도 꼭 닮은 붕어빵 부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는 남편과 딸이 깨지 않게 조용히 요리를 하는 탈리아 씨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고기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돼지고기도 넉넉히 볶아주었습니다. 탈리아 씨표 퓨전 파스타의 메인 재료인 김치도 숭덩숭덩 잘라서 넣어주는데요. 남편이 되게 좋아하니까. 돼지고기에 김치, 토마토 소스를 넣고 마지막으로 휘핑크림을 더하면 매콤새콤 부드러운 김치 파스타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완전히 한식도 아니고. 그냥 이거 파스타도 아니고 그죠? 이제 탈리아 씨표 김치 파스타의 마지막 단계. 돼지고기가 잘 익을 동안 파스타 면을 삶아줍니다. 향긋한 깻잎도 썰어 넣고 면수로 간을 맞춰주면 김치 파스타 준비 완료. 알맞게 익은 면이 푹 잠길 정도로 건더기와 국물을 푸짐하게 담아주고 검은 깨로 데코레이션을 하면 완성입니다. 평일 내내 운동하고 일하느라 힘들었던 남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탈리아 씨표 김치 파스타. 한식과 그리스식이 어우러진 퓨전 김치 파스타의 맛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은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먹어서 그렇지 맛있게. 소소한 얘기를 나누며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부부. 대화 주제는 곧 다가올 탈리아 씨의 생일입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지만 생일 때 탈리아 씨가 그리스에 잠시 다녀올 예정이라 함께 생일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탈리아는 뭐 사줬지 지금 뭐 모르는 거야 지금? 운동화, 우와. 패딩, 코트. 탈리아 씨가 예상 못한 생일 선물의 정체는 바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아내를 위해 노트북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많이 놀랬으면 좋겠네. 그래야 선물해주는 사람이 또 기분도 좋아지니까. 사부 첫 장면에서는 일요일 아침부터 흥이 넘치는 탈리아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포항을 제대로 즐긴 적이 없다는 김율 탈리아 부부가 주말을 맞아 아리와 함께 포항의 명소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넓은 바다와 도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계단 개수가 무려 717개라는 조형물을 체험하러 왔는데요. 아쉽게도 아리의 키가 110cm가 되지 않아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못 들어간다. 아, 이거 하니까. 아, 진짜 아쉬워요. 아니, 아쉬워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탈리아 지금. 난 진짜 올라가고 안 돼, 한숨을 내쉬는 것 같은데. 난 진짜 올라가고 싶은데. 탈리아 혼자 갔다 와. 아니, 안 올라가고 싶대. 사실 오늘 새 식구의 나들이 목적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곧 있을 탈리아 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중해식 레스토랑을 예약해뒀다고 합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아내의 생일이자 새 식구가 함께하는 첫 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생일 케이크에 촛불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즐거운 새 식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니, 되게 부잣집 어머니 같아.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심 끝에 준비한 생일 선물도 건네는데요. 드디어 남편이 준비한 선물의 정체를 알게 된 탈리아 씨. 눈물을 보이며 감동받은 탈리아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미래 거기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보다 아 진짜 비해도 안 돼요. 사랑이 가득한 천생연분 커플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지금 현재처럼 싸우는 일 없이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잘 도와주면서 사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재밌게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공허하게, 아프지 않게.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리스 똑순이 탈리아 씨. 그녀의 겨울은 새로운 미래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어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고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와 함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김율 탈리아 씨 부부. 새 식구의 봄날을 응원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소연 학생 이번 연중기획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탈리아 씨와 김율 씨가 서로를 아껴주고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베풀 줄 아는 부부의 모습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 하나로 국경을 넘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김율 씨와 탈리아 부부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며 항상 축복과 행복만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소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불씨가 홍해를 넘어서 남아시아 파키스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음 달 24일이면 꼬박 2년을 넘기게 되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김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공습을 당한 파키스탄이 이틀 뒤인 18일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는데요. 네. 두 국가의 무력 충돌이 이제 전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끌었는데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들 일단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의 분쟁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중동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이란과 파키스탄이 이제 서로 공격을 하더니만 이제 서로 주고받고 뭐 화해를 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네네. 분쟁의 양상이 중동 전역으로 번질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는 중동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이란과 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이 예측 불허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는 하지만 파키스탄은 순위파 비율이 높고 또 이란은 시아파가 많아서 이것이 종파 분쟁으로 얽히면 중동 전쟁의 구도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전쟁이 중동 전체로 번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두 나라의 충돌은 하마스와 예멘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른바 저항의 축인 이란이 자신들에게 테러를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키스탄 내의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서 이제 보복에 나선 것인데 후티 반군 역시 뭐 미국의 거듭된 공습에도 굴하지 않고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이제 공격하고 있어서 전쟁의 불씨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충돌을 좀 보면 지난해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이후에 전방위적으로 확산한 전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인데요. 네. 중동의 정세가 이제 그만큼 중동 지역을 넘어서 서남아시아로까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건데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뭐 사실 파키스탄은 이제 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죠. 예. 이란과는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뭐 큰 갈등 없이 지냈던 두 나라가 무력 충돌을 벌인 것이 이례적입니다. 이란이 자국의 적대적인 무장단체를 격퇴한다는 명분으로 파키스탄 영토를 공습하자 파키스탄이 보복 공격에 나선 것인데 언론에서는 사실상 중동 전역으로 전쟁의 불길이 확산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파키스탄의 이번 보복 공격은 지난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란 본토에 떨어진 첫 미사일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안이 간단치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이란이 인접국인 파키스탄을 공격한 것은 대테러의 명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미국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짙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한 시나리오는 중동의 다른 지역으로 군사 충돌이 확산되는 것이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결국 현실이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가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이제 대비해야 할 텐데요. 중동 분쟁의 원인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이에 대비한 공급망의 다변화, 또 우회로 개척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난해 전례 없는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는 한 개의 전쟁이 더 추가된 네. 세 개의 전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안보 위기에 대해서 외신들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국제사회와 또 세계 언론에서는 이번 갈등이 러우 전쟁 그리고 28 전쟁에서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세계의 전쟁 구도로 확전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의 전쟁 징후가 심상치 않은 이유는 전쟁 당사국과 이해관계국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제각각이었듯 보였던 분쟁 지역이 거대한 하나의 전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이번 충돌이 가자지구 전쟁과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광범위한 중동 분쟁이라기보다는 이란 내부의 안보와 또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역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인데 가자 전쟁보다는 인도와 대적하고 있는 내부 문제에 기인해서 이제 보복 공습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최근 이란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방과 적국 모두에게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적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결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 내 보수주의자들과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또 이스라엘과 미국에게는 이란이 공격받을 경우에 반격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이제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란의 공격 시점이
친이란 하마스 성향의 예멘 내 후티 반군 시설에 대한 미군의 폭격과 맞물림으로써 직접적 동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자 지구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의 혼란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같은 지구촌 곳곳의 분쟁, 한반도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네. 미국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이 한반도 핵전쟁 위기설까지 제기를 한 상황인데요. 러우 전쟁도 그렇고 최근 28 전쟁이나 이 중동 분쟁에 대해서 이것들이 이제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중동 분쟁은 시리아와 레바논 또 이라크와 예멘으로 이제 번져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예. 미국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미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전장이 확대될 경우에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걱정은 이제 확산하는 전운이 우리에게도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차출되거나 또 중국의 혈맹인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가 북중러의 밀착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자칫 중동의 불안이 북한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같은 끝나지 않은 전쟁, 글로벌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당장 홍해 물류 대란으로 공급망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보 위기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예멘의 이제 후티 반군이 이제 홍해를 항해하는 민간 선박을 이제 공격하자 예. 미군과 영국군이 대대적인 공습을 이어가고 있죠. 이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오르고 또 수송 기간이 길어지는 등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기 침체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지 않고 있지만 중동 불안이 길어지면 유가는 물론이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언론은 본격적인 확전을 예상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현 수준의 충돌과 갈등만으로도 해상교역의 심각한 위축은 불가피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홍해는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과 교역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두 곳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어떤 해상 교역의 핵심 통로이기 때문에 두 곳의 정세가 불안해지면 전 세계의 공급망이 교란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 쪽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이 비상 수송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국내 경기가 자칫하면 중동발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서 다시 가라앉지 않을지 우려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고삐를 잡았다고 안도해온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다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전 세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인데요. 네. 언론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의 전쟁이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자 지구의 사망자만 해도 벌써 2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제 중동마저 전장에 휩싸이면서 그 전쟁의 참상 뒤에는 나라별로 또 산업별로 그 이해 득실에 따라서 아이러니하게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어느 한편의 시각으로 편향적으로 보도하게 될 경우에 객관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언론은 객관적이고 좀 신중한 자세로 전쟁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시각도 단순히 한반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목소리를 좀 낼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휴전을 촉구하는 안토니오 유엔 사무총장의 말을 조금 인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폐허 위에 인류의 심판대를 세워야 한다. 민간인을 인질로 삼은 행위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인질을 이유로 또 다른 민간인을 죽인 것이 정당한지 물어야 한다. 죽음을 직감한 소나무가
눈물을 밀어 올려서 솔방울 수를 늘리듯 무고한 한 명의 어린이가 숨질 때마다 가슴에 분노를 품은 100명의 하마스가 태어나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이 꼭 새겨야 할 내용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팀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